김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여권 돌아가는 분위기가 너무 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충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8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권 대통령과 집권당 비대위원장이지만 사실상 대표 아닙니까? 대표가 충돌을 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또는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위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21일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3자 회동을 가진 데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처음에 오늘 종편에서 이제 단독 보도 내보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예. 그래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제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에이 무슨 이런 일이 있겠나 하고 오히려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이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친윤 관련된 의원들이 친윤 세력들이 이간질하는 게 아니냐.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보도가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고 윤재욱 뭐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저 그까지 또 바빠갖고 못 봤습니다. 나는 거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이미 나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명확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사퇴 요구를 했을까? 고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일단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된 지 지금 23일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년에 쭉 다니는데도 윤석열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져 나오냐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래서 적어도 이제 사과는 해야 한다. 그런 취지를 얘기했고 거기다가 약간 과도한 얘기를 했어요. 말이 왕따 하는 듯. 프랑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과도했다고 봅니다. 루이 16세 그렇죠. 왕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왕정이 몰라 그랬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이게 그렇죠. 도화선이 됐죠. 그런데 그 얘기까지 너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도를 넘은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갑자기 또 마포를 17일 날 선수로 서울 신년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공천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거의 공천이 간 건데 아마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 정도는 비대위원장 할 수 있죠. 그럼요. 전략 공천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거를 언론에서도 아주 좋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정청래 잡을 사람 나왔다 하고.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에 영린을 거드린 것이 이거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사과 정도는 해야 할 그런 사안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화나지 않겠어요? 경로라고 그렇죠. 언론에서 주로 표현을 하죠. 아니 저는 경로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랄지 아니면 김경률이 말하기 전에 대통령실 자체에서 뭔가 사과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겠다고 내부에서는 논의 중이었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이미 비대위원 지도부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게 되면
마치 비대위원 측에서 끌어내서 사과하도록 한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자꾸 언론이나 야권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대통령을 차별하라 그런 얘기를 차별화하라는 것은 싸우라는 얘기가 그런데 아니고.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불쾌할 수 있죠. 영리를. 우리가 자진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예. 이거 끌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자 앞에 세우는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해놓고 왜 사천을 하느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를 지지를 철회한다. 근데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지지 철회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지지 철회를 할 사안입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명품백의 예. 용산이 심기가 무척 불편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서 그만둘 수 있습니까? 일단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의 인식과 당, 특히 수도권에 있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또 당협위원장의 인식 간에는 거리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인식을 깨달아야 그렇게 돼요. 바꿔야죠, 대통령실. 저는 뭐 이 당 저 당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완전 중립적인 그러면 차갑고 친윤 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 본질은 몰카범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해자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해자한테 왜 사과 요구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건 국민이 바르면 시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물론 서울예술랄지 이런 사람들이 기획을 한 거죠. 예, 기획은 그래서 틀림없이 뭔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끼를 던진 거예요. 예. 그러면 명품백을 미리 막 구입 경로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품백을 줬는데 받은 건 맞잖아요. 그건 대통령실에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막 함정파고 이것은 아주 비겁하고 비겁한 일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은 이 사건의 본질은 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거든요. 그 사려 깊지 못한 행동.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이 완전히 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인데 네. 아니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런 사람이 아무나 들어와서 그렇게 대통령 부인을 만나느냐. 아무리 옛날에 선친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가도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뇌물죄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뇌물죄로 몰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 돼도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은.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될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법적으로 간다 해도 이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호위하는 그런 친윤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부친과 너무 잘 아는 사이고, 그래서 감사 또 윤 대통령 취임식에 또 초대해주고 감사 의시로 명품백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친과 관계가 있고 원래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준 걸로 알고 받았는데 정말 받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 국민들도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몰카로 갖고 가버리면 이 일반적으로 몰카나 도찰은요 성범죄에서 있는 걸로 처벌의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이걸 갑자기 몰카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김건희 여사처럼 가는 것은 이 방향 설정에도 아주 안 됐다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모욕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지 윤 대통령이 향후 남은 자녀 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서로 윤인할 수 있어야 돼요. 윤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면 만약 그만뒀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혼란이죠. 지금 81분이 안 남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 공격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 사당이다 일당이다 이렇게 맨날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김기현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까지 낙마시킨다? 그러면 똑같아요. 이건 윤석열 일당이다 사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야당에서는 계속 아바타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서로 잘 상의를 해서 봉합해야지 윤윤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볼 때는 계속 100석 밑에 80석 얘기가 나오는데 이대로 서로 충돌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겉으로는 공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강조를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어떻게 보면 사천 비슷하게 이렇게 공천한 거 이건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막은 역시 명품백 이 문제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의도랄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공천과 관련해서 떨고 있는 층이 TK거든요. 바로 제가 물어보려는 게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이에요. 근데 TK나 중진 의원들은 친윤이라고 분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 사람들 말대로 정치 초보지 않습니까? 손을 달려도 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공천을 어떻게 해야지? 지금 뭐 하위 뭐 15%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진 같은 35% 감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중진들은 거의 날아갈 수 있어요. 평가 어떻게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친윤세 가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공정하고 사심없게 하면 가장 힘든 게 바로 친윤, 윤 대통령과 친하게 분류되는 TK 쪽. 친윤들이 대부분 TK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영남권이죠. 대통령실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용산에서 참모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참모회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 비대위원장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사퇴를 시키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모들이 정말 충신이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섭 비서실장부터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총선 앞에 두고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지금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늘어서 한동훈 바람이다, 뭐 한동훈 팬덤이다, 열풍이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준석도 사실 대표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났잖아요. 그다음에 김기현 또 마찬가지 비슷하죠. 근데 한동훈까지 이렇게 하기는 힘든데 그게 사실은 이준석이랄지 김기현하고 사안이 틀려요. 이건 마음대로 그만두게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요 성 비율할지 이런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이 그만두게 있죠. 하는데 그래서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6개월 정직할 수 있었어요. 김기현 대표는 전 대표는 용산에서 세운 대표예요. 사실상 그렇죠. 뭐 나경원이랄지 안철수랄지 이런 사람 전부 다 제껴버린 거단 말이에요. 주저앉히고. 김기현이 했는데 김기현 전 대표가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 그리고 용산의 어떤 생각하는 것과 좀 능력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주저앉혔어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함부로 앉힐 수가 없냐면 왜 저 뭐지 사퇴를 못 시키냐면 일단 비대위원장이 매년 올해 총선까지 비대위원장 직함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은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여론의 지지, 국민의 지지, 팬덤층이 강하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는 뭐 윤 대통령에 의지할 것이냐, 여론에 의지할 것이냐. 그런데 이전에 이제 안철수랄지 이런 사람들이 뭐 대표 1위 나온 적 있잖아요. 근데 그 1위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바람 불면 나가버리는 일이었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완전 강력한 팬덤이에요. 이게 보수층과 팬덤과 일부 중도층이 결합이 된 팬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출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사퇴 여부에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사퇴하지 않겠다고 이미 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나는 선민 후사하겠다. 옛날에 정치인들은 항상 뭐라고 해요? 선당 후사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예. 난 선민 후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못을 박았어요. 아니 제 임기가 이번 총선 4월 10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나는 4월 10일까지 총선을 치르고 승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앞으로 이렇게 충돌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면 예. 용산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얘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구면서 딱 이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때 엄청 핍박받았잖아요. 좌천 그렇죠. 네 번이나 귀양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역으로 마치 용산으로부터 압박받고 핍박받는 모습으로 또 보여질 수 있어요. 예. 그럼 내전 자천받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네. 같은 여권 내에서 또 핍박을 받냐 이제 그런 프레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몫이라고 봐요.